이게 제가 언어에 대한 얘기를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하고 있는 만큼 소통이 저한테 좀 중요한 키워드인데 제 생각보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더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글과 그림의 비중에 대해서. 그래서 세 번째 때는 작년 그 공주 레지던시에 입주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는 좀 더 이제 시간적이나 이런 여유가 생긴 만큼 오브제 전시도 오브제를 통한 그런 공간 연출도 진행을 해보고 뭐 가변 설치 같은 작품들도 진행을 해보고 이제 또 거기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장면과 글을 보여주는 거에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작가 노트가 이제 캔버스 위에서 실험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회화 작품의 제목이 그 글을 보면서 썼던 문장 중 하나이거나 단어이거나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PI 1-2 이런 식으로 실험체처럼 넘버링해서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 이 어항 속 문장들은 제가 제주, 파주, 공주에서 개인전을 하고 이번에 서울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 지금까지 제가 산발적으로 흩뿌려놨던 그 작업의 형태들을 좀 뭉쳐서 이제 좀 더 전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작품을 하려는 태도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전시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할 때마다 명확한 저만의 목표와 그런 확신이나 뭘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뭘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직전에 했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전시를 했고요. 글을 전시장에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 사이에 글이 있으면 그림이 사파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글이 많고 그림이 있으면 오히려 그림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노려가지고 읽힌다는 것과 응시된다는 것 사이의 긴장을 전시의 주 구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2시에 쓴 글을 그 전시 공간에 그대로 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그린 회화 작품을 넣었고 이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가독성이 좋게 비치를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의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글을 읽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 아니고 또 읽을 사람은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화는 이렇게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고 이거는 아까 그 어김없는 새벽 2시에 개상한 중얼거림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서 오후 2시에 답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전시장 그 바로 옆편에 제가 연필로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답장 내용을. 그리고 이 어항 안에는 레진 안에 써져 있는 그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물에 담아서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 하면서도 계속 숨으려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서 드러내거나 뭐 감춰졌으면 좋겠기도 하지만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래서 구상과 추상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회화 작품이. 언어 내용은 어때요? 언어로 쓴 것도 보면 많은 사람이 거의 자동기술법이나 아니면 시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네. 아주 사적인 체험을 얘기하게 되면 소통이 굉장히 멀 수도 있잖아요. 네. 언어로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소통이 될 만한 상식적인 그런 언어들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상식이랑은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무의미라는
내용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팬텀 아일랜드를 만든 이유가 그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뭐 목적 의식이나 아니면은 개인으로서의 뭐 위치, 역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난 부정적이지 않은데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념이나 공상의 순간들 아니면은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팬텀 아일랜드라는 무대에 작품을 통해서 실제화하고 싶은 팬텀 아일랜드. 네 팬텀 아일랜드 그 테마로 작업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팬텀 아일랜드에 갇히는 것 같아서 좀 나오려고 그 단어를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실험으로 캔버스 위에서의 실험으로 작업 그 포커스가 옮겨진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적인 내용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사람들에게 닿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긴장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숨겨짐과 드러낸 그런 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레진 안에 제가 쓴 조그만 쪽지들을 넣어가지고 돌처럼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없고요. 네. 물고기는 그러니까 죽어버릴까 봐. 어항 안에 문장들 텍스트를 집어넣은 거네요. 네. 물고기일 수 있는 텍스트예요. 아니요, 물고기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런데 넣습니다. 어항하면 물고기 어자에 네. 물고기가 사는 뭐 항아리 이런 거잖아요. 그 어항 속의 문장들이라고 했을 때 문장이 물고기가 되는 건지 혹시 제가 그 지점은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았고 그 문장도 제가 이걸 보세요 하고 딱 큰 글씨로 써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조그맣게 써서 투명한 레진에 넣었는데 그 레진도 안료를 타서 불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원래 호박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그 호박처럼 뭐 팬텀 아일랜드에서 나온 뭐 찐이 이렇게 돼서 뭐 제가 쓴 텍스트가 그 안에 갇혀서 그 팬텀 아일랜드에서 지금 현실 세계로 그게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 그냥 장난치는 이야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를 레진 안에 넣었는데 그게 투명하지도 않고 그걸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걸 또 물 속에 넣어서 또 또 가려진 듯 보이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디스플레이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진짜 한 6시간, 7시간은 이틀에 걸쳐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게 제일 멋들어지고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렇게 했어요. 근데 저것도 텍스트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읽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걸 생각했었을 거 아니에요. 텍스트로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독성이 어떻고 눈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가 어떻고 그 간격이 어떻고 뭐 이런 게 타이포그래피의 기본일 텐데 이 벽이 이렇게 꺾여져 간다라는 그 굉장한 어떤 읽는 체험에 있어서 읽는 사람이 몸을 각도를 바꿔야 되고 다시 또 바꿔서 이렇게 와야 되고 어떤 의도적인 그 관객의 행동을 강요한 거거든요. 네.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편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게 연속되면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 하고 그 색을 선택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공통적인 언어가 생길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 익숙한 단어와 작가님이 구성한 문장이 나한테는 너무 생소해서 잘 안 다가오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새벽 2시에 웅크리고 있는 자세 같이 보이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새벽 2시에 어김없이 제목부터가 어김없는 새벽 2시에 괴상한 중얼그림 괴상한까지 넣은 건 좀
그냥 어김없는 새벽 2시에 중흥 그림보다도 미리 규정해버린 것 같아요. 괴상하다라는 이 어떤 상황 묘사가. 네. 근데 하여간 새벽 2시와 저게 잠을 자는 자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뭐 그 체험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부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러니까 자기를 규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부정하고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내용의 텍스트에 너무 상식적으로 연결돼 버리는 그림 아닌가. 저 내용의 텍스트가 있었다면 저 내용이 더 확장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 상태면 저 내용들 쭉 읽어보고 저 그림을 보고 또 다른 어떤 통로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대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부분에 그러면 지금 이 설치 상황에서는 저 어김없는 새벽 2시에 괴상한 주몽을 그림은 어떻게 해서 저런 텍스트가 나온 거예요? 또 다시 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 벽을 타고 얘를 벽을 타고 가게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저 네. 텍스트 빔은 또 따로 있고요. 아니요, 하나예요. 아 저 전체 네. 그래서 원근법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커져요. 조금. 초점이 흐리고 네. 흐려지고 왼쪽에 문자가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팅 화면이 큰데 오른쪽에 저 뒤 큰 텍스트가 여기 제목 같이 있었던 게 이렇게 비스듬히 네. 오른쪽 텍스트 비춰지고. 왜곡이 이렇게 있는 거네. 하여간 여기도 저 답변에 나온 것처럼 이 두 벽을 동시에 이용한 네, 여기도 그 골도란 초상이라는 조그만 작품이 하나 있어요. 아 이쪽 네, 여기. 아예 어김없는 새벽 2시 괴상한 주물 그림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아, 계속 이렇게요? 그거는 아직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이번 전시 때 처음 써봐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부탁해서. 제가 이거 텍스트 내용을 지금 들은 걸로 완전히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림이 제정하는 내용도 약간 꿈꾸고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경험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요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중복 묘사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되게 막 딥하고 우울한 글은 사실 아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저 괴상한 중얼거림이라는 것도 저만의 유머고, 아까 뭐 아담과 하와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유머고,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유머를 좀 넣었어요. 자조적인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언어로부터 시작하는데 언어와 그림을 꺼낼 때 생각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는 언어가 전달하는 내용과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두 개가 함께 나와야 될 이유 같은 게 네. 동일한 내용이 그림으로 전달되는 거 수도 있지만 그 글로 전달될 수 없는 어떤 내용이 그림에 담길 수 있고 네.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랄까 저 내용들을 쓰면서 저 그림은 내용보다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뭐 이런. 아까 그 제스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읽어서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언뜻 제스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 그 제스처 그 게스트에 대한 내용이 저 회화적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저 제스처가 어떤 제스처? 느끼는 건지. 아, 그 이번 동작, 움직임, 동작. 네. 저 동작이 요가의 할 동작인지 아, 모르겠어요. 저 동작은 뭐 요가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말하는 제스처는 자주 말하는 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제스처일 거예요. 그럼 행위에 관계된 네, 것들이. 네.
몸짓과 행위와 속도가 관계된 거. 네. 보통 우리가 제스처를 얘기할 때 회화적 그 연관관계를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 동작, 몸짓, 그리고 그 강렬함과 그 강렬함의 적응의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그 드로잉의 상태가 달라지겠죠. 네, 그런 느낌의 제스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괴상한 중얼거림이라는 문장 구조하고 그 이야기 텍스트 내용하고 회화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네.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사실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걸 고려해서 저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네. 글은 나중에 썼고 그림은 그 전에 그렸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 글이랑 그림에서 오는 분위기가 계속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답을 하셨어요. 막 네. 제 관계 없어야 되거든. 네. 그러면은 항상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회화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먼저 작업 과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그림은 어떠한 감각을 그림으로 표현하신 저것과 관계없다고 하신다면 어떤 문장이나 미리 이렇게 적어놨던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쓴 글을 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웅크리거나 아니면 앉아서 늘어져 있거나 이런 포즈를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감정 상태나 그런 걸 제일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막 기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에 쓴 글인가? 거기서는 이제 모두가 보는 광장에 웅크려 울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글에 관해서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글이 많다고 해도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그런 표상 같은 건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저 문장 구조, 이야기거리하고 그 회화적 이미지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발칙함, 그러니까 이제 속어로 족같다, 시발 이 내용하고 저 회화적 이미지가 그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아까 확대하는 얘기했죠, 회화적. 이건가? 네. 저는 이제 그 제스처를 보는데요. 형태랑 무관하죠. 원래 저런 표현주적 방식이 감정의 표출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현하고 잘 그리고 뭐 이쁘게 꾸미고 그런 거 관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꾸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꾸민 것 같다는 걸 윤곽선에서 보거든요. 예. 보통 득훈인 같은 경우에는 윤곽선을 파괴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윤곽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아니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데 어쨌든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이 붓질을 한다. 저 문장의 내용들을 모호함으로 읽었거든요. 이게 정체성의 모호함이든 어떤 현상의 모호함이든 모르겠는데 내가 불안한 것도 아닌데 불안해. 또 반대로 불안하기도 한데 또 어떤 건 안정적이야. 뭐 이런 상황의 현상들이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뚜렷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문장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미지가 어떤 그런 뭐 특별히 기호작용이라고 한다면 저 자체를 기표로 본다라면 그런 내용들을 내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모호성과 전체성의 불안 같은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보여지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저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의도적인 흘림, 물감을 고의적으로 물개에서 주르륵 흘러내리게 하는 저런 기법들을
우리 이제 드쿠닝부터 시작해서 많이 보는데, 이제 그거를 글쎄요, 좀 과도하게 읽으면 이제 사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드쿠닝 예를 들은 거예요. 남성적 어떤 그런 정력 이런 거를 과도하게 분출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주룩주룩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로 나온다는 거죠. 그 핵심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뭐 특정한 주관성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해주는 건데, 회화라는 평면이 미처 담지 못한 상황으로 막 예기치 않게 흘러내리게 만드는, 그게 뭐 무의식적 기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의식적으로 보여요. 저 패턴이 나오려면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심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제 회화적으로 비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비례적 배분을 한 듯한 어떤 그런 보기에 쭈르륵 흘러내리게 계획했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여튼 이제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다. 이제 결론은 모호성, 정체성의 혼란. 내가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내가 뭘 중얼거리는지도 모르겠어.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린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을 먼저 꺼냈으니까 이제 저는 형식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난주에 안 계셨지만 이제 추희선 작가님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이제 세 가지 다른 층위의 형식적 패턴을 중첩 또는 병렬시키고 있어요. 이 작업을 보면 증문 회화, 그다음에 빔으로 쌓았지만 어쨌든 어떤 문장, 그건 이제 언어를 매개로 하는 거는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회화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 그 다음에 어항이라고 하는 오브제, 실제 사물,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층위를 결합시키는 건 역시 그 모호성과 관계된다. 특정인 내 정체성을 내가 화가도 아니고, 내가 글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또 그렇기도 해. 반대로 생각하면 화가이기도 하고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런. 근데 어쨌든 회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매체이고요. 그럼 묘사 기능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하죠. 재현 기능이 다 알다시피. 근데 의도적으로 재현하는 것 같지만 재현을 방해해. 재현을 파괴한다 그럴까요? 거칠게 쓰면서. 문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호는 다르지만 이제 배슈라이벤 그 묘사 기능이 있잖아요. 회화의 재현 기능과 다르지만 묘사 기능이 있어요. 그 대입선상에 있는 게 음악이겠죠. 음악은 묘사 기능이 없으니까. 음악은 필링이잖아요. 감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악적 요소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두 개의 실체하지 않는 주관성이, 실체하지만 실체하지 않는 주관성. 글을 쓰는데 내 정체성은 모르겠어.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라는 그 모호성이, 그거를 상쇄시키거나 말이 좀 이상하지만 대리 보충해 수 있는 것이 실제 사물이에요. 오브제. 그 오브제를 뜬금없이 딱 갖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어항 속에 글은 내림 속에 들어가 있고, 게다가 굴절돼. 그러니까 뭔가 글이 들어가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 가독성이 상당히 약해. 그건 이도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혼란의 자기 정체성이나 모호성의 자기 정체성을 저는 아주 솔직하고 잘 이제 좀 발칙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작가 노트에서 읽힌다는 것과 응시된다는 것의 긴장을 전시의 주 주제로 삼았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동호 반복으로 봐요. 읽힌다는 것과 응시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읽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간적인 요소, 이거는 문학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그 반대로 이제 응시된다는 건 시각적인 거잖아요. 이제 취미는 다른데,
사실은 같은 맥락의 언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휘 사용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분명 작가님은 읽힌다는 것과 응시된다는 것을 구분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읽히는 거, 응시되는 거, 시각적인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읽는 거는 그 교육을 통해서 텍스트를 읽을 때 뭐 관객이라는 뜻, 뭐 아이러니라는 뜻,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읽잖아요. 그거는 학습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시되는 거는 그냥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회화 작품을 통해서 전 스트로크가 작가만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조도를 낮췄는데 그 이유가 색감이나 면이나 형태를 보기보다는 거기에 회화 작품에 드러나는 스트로크들을 보면서 그 붓질의 뭐 빠름, 흘림 이런 것, 뭐 두께, 얇음, 그리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학습되지 않은 언어를 보길 바랬어요. 뭐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제 읽힌다는 건 학습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고, 네. 학습된 관점에서 읽혀지는 거고, 응시라는 것은 어떤 보다 좀 주관적인 어떤 그런 네. 작가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텍스트 근데 좀 더 바라 보여진 좀 더 포괄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작가만의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 그 텍스트적 언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은 뭐 되게 다들 아시겠지만 사과라는 걸 들었을 때 각자 생각하는 사과의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뭐 기억도 다를 거고 의미도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문장을 썼을 때 관객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자의 해석들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 언어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가만의 언어, 회화적 언어, 뭐 스트로크 이게 그 텍스트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낭독하신 그 쓰신 글도 스트로크와 관계되는 거고요. 네, 이제 회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사적이고 주관적 코드로.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응시를 제식으로 얘기하면 제식이 아니죠. 낙강식으로 이제 응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습된 거거든요. 네, 내가 바라보는 이 태도조차도 학습된 거다 이거죠. 내가 바라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내 스스로가 응시의 구조로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식은 이미 결정해 놓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선과 응시의 중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주체의 시선과 내가 학습받았고 뭐 했던 그 응시의 체계가 교차가 되면서 내가 바라본다는 거죠. 나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나는 내가 보여진다는 걸 동시에 읽으면서 염두에 두면서 본다. 그 명제가 앞서 말씀드린 낙관의 명제거든요. 네, 그 주체의 분열이죠. 주체라 그러면 당연히 나의 시선이 있어야 돼, 나의 시각이. 근데 그 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응시의 체계에 길들여진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루소의 명제를 낙관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나의 타자다. 나는 또 한 명의 타인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타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읽혀진다는 것과 응시한다는 것, 이 두 개는 같은 코드로 읽혀진다. 의미의 내용으로 저는 같은 거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르가 틀린 거죠. 읽힌다는 거는 그죠? 문학적 요소가 강한 거고, 응시라는 책에는 시각적 요소가 강한 거고, 시각 요소가 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쭉 읽으셔가지고 적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 코드를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궁금해요. 왜 읽는다, 응시한다가 아니고 읽힌다, 응시된다 이제. 전시는 내가 글을 꺼내서 내 글이 읽히고 네, 내가 꺼낸 그림이 응시되고. 작가의 손을 떠난 영역인 것 같아서 작업실 안에서 만들고 하고 뭐 의도하고 할 때는 그냥 완전히 제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걸고 근데 거는 과정에서도 제 의도가 완벽히 안 먹힐 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힌다, 응시된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이제 이 빛으로 쏘고 그 그림이 있는 부분에는 글자를 빼고 그림이 제대로 보이게 쏘아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충 저런 텍스트들도 저렇게 가득 차 있으면 멀리서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은 요만해지면서 그리고 낮게 그려놔서 사람들이 다가가서 좀 자세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자세히 다가가면 자기 그림자 때문에 다 가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에서 막 앞에서 그림자 놀이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까 글쓰기에서도 보면 자기 어떤 감각이나 체험을 집어내고 정의하고 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바로 부정하는 이런 어떤 느낌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제시해놓고 실제는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셔버린다고 얘기하는 것과 빠질 수도 있는 저게 뭐지? 좀 더 자세히 볼까? 저 흘러내림이나 덩어리가 뭐 저게 앵포로멜이야? 뭐야? 다가오면 자기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 하여간 계획한 거일 거 아니에요. 저 위치에, 저 높이에. 근데 저는 전시를 봤잖아요. 전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지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저 텍스트였거든요. 그 전시장이 엄청 어두워요. 일단 엄청 어두운데 저기에 가면 텍스트가 빛으로 써졌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사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약간 너무 밝은 방이어서 약간 눈 먼 것처럼 갑자기 어두운데 딱 들어왔다가 너무 밝은 거 보면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예, 근데 저기에서 딱 보이는 건 그림밖에 없어요. 저 방에 들어가면 그림이 실제로는. 네. 투사광을 확 반사해서 바닥에 대비치기까지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고 그림이 보이는데 그림의 경우는 조명이 어떠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인물은 라이팅이 없었어요. 다. 인물이 있는 그림들은 라이팅이 다 없었고 풍경화들만 라이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뭐냐면 텍스트는 읽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림은 항상 우리가 놓여질 때 주목 응시하게끔 놓여지잖아요. 주목하게끔. 그런데 그 그림은 주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완전히 바뀌어서 여기에서는 그럼 읽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하는 건가? 라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그럼 내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건 뭔가? 라고 했을 때 약간 깜깜한 방에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조금씩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 어둠 속에 계속 있었고 계속 있다 보면은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구석 안에 깜깜한 데 있거나 낮게 있거나 이래서 그 그림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림에 집중하게 됐었고 텍스트는 오히려 의미를 가진 것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어떤 작품에는 텍스트 쓴 게 종이로 이렇게 찢어서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는 여기서 그냥 이미지화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어제 궁금했던 거는 작가한테 그럼 텍스트와 그림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텍스트를 저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그림은 조명도 안 들어있으면 텍스트를 더 보여주려고 했나? 근데 또 아니야 드러나는 그림도 있어서 그럼 이 반반인가? 라는 생각을 갖다가 오히려 텍스트가 이미지화된 건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좀 어떤 구조로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했어요.
텍스트가 이미지화돼서 너무 재밌네. 그 디스플레이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잘 읽히는 걸 의도하지 않아서 그냥 저렇게 띄어쓰기나 이렇게 잘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벽면을 꽉 채워버렸고, 손글씨로 쓴 것도 그거를 사실 뽑아서 붙이면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회화처럼 그게 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는 항상 흑연 연필을 쓸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재료라는 그런 혼자만의 신비감을 가지고 쓰거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재료. 네. 연필은 영원히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흑연 덩어리로 그렇게 쓴 거고, 이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텍스트니까 읽히잖아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이 시대의 어떤 초상 같은 게 자기 정체성의 상실 아니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계속되는 미끄러짐 아니면 뭔가 하여간 내가 어떤 나라고 결정하게 되는 순간 뭐 고착돼 버린다든지 결정하는 순간 바로 부정해서 또 미끄러져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느낄 때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그런 어떤 시대상 아니면 그런 자화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저는 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그냥 내가 지금 힘든지 안 힘든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뭐 관계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 불편함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그냥 계속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투영한 거여서 저는 어떤 사회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정체성까지 안 가더라도 하여간 긍정이면서 동시에 다시 부정이 되는 네. 시계처럼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흔들리게 되는 내 경험을 표현하면서 하여간 그림을 하나 그린다는 그 순간에 어떤 형상이 한 화면 위에서 결정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부정하고 그 텍스트로 쓴 어떤 자기 내용에서도 보면 긍정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부정하는 게 바로 따라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계속 그 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은 그게 사실 자조적인 느낌이 커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되게 자조적인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드러나면 유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 아까 제목은 보면 2시 밤 어김없는 새벽 2시에 괴상한 중얼 그림 그리고 이번에는 오후 2시 오후 2시에 보내지 않을 보내지 답장. 않은 답장. 네. 보내지 않은 답장 이 부분 약간의 그 답장이라는 게 가진 의미를 미리 보내지 않았다고 딱 차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더 상투적으로 느껴져요. 그래도 또 규칙도 있어요. 새벽 2시와 오후 2시 딱 12시간 생각이. 네. 그런 재밌는 장치를 찾아. 그냥 오후 1시 이랬으면 전혀 이렇게 영화성을 안 찾을 것 같은데 새벽 2시가 또 오후 2시가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그림하고 어항에 함께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어항 때문에 이 전시 전체 제목인 어항 속의 어항 속의 문장들. 문장들. 네. 제 생각대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과 같아요. 나름대로 정리하면 지금 이제 의도하는 바가 아까 이제 언뜻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불편함을 주려고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얘기 중에 했던 네. 것 같은데 불편함이 한 코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르게 이제 그걸 반대로 읽으면 불친절한 거지. 이제 독자나 관객한테 전혀 친절하지 않은, 아니면 그 친절성을 의도하지 않은, 오히려 그걸 역행하는 그런 가치관이 또 있지 않는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46살에 처음 이제 개인전을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구안동에 호기심에 대한 책임관이라고 하는 조그만 갤러리 아닌 갤러리죠. 4평짜리 쇼케이스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오셨었죠. 그치? 그때 코드가 가장 큰 코드가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회화는 없었지만 주로 오브제가 이제 글이었거든요. 자연 오브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자연 오브제는 제가 이제 10년간 상속 생활하면서 채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선보이고 그때 가독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당시가 이제 한겨울 추울 때였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화이트큐브에서 전시하는 방식이 너무 편리함을 줘요. 관객한테. 그거를 좀 위반해보자. 그리고 텍스트를 전부 아래로 깔은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읽게. 근데 심지어는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조각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불철돼서 설치를 했지만 제가 쓰는 뭐 체질 읽기 그런 거는 막 엄청 길거든요. 텍스트가.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읽게 만든 거예요. 한 장 한 장 읽게. 참고로 이제 엄청 춥고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 추운 날 난방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그 조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읽을까. 근데 예상외로 많이 읽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게 너무 코드화되어 있잖아요. 너무 시각적인 안정성에서 배분되어 있고 이제 회화라고 화이트크라는 어떤 그 시각적 장치가 말하자면 이 가독성과 어떤 전달성 그리고 어떤 1대1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계 맺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차피 그런 예술적 코드보다는 일상의 코드를 거기에 치우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뭐 이렇게 채집을 하면 채집하는 거는 뭐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선생님 경험하셨겠죠? 채집하는 거는 순간이에요. 그걸 갈무리하려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엄청난 시간이 이제 드는 거지. 이제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분들이 그거 고르고 이렇게 갈무리하는 거랑 비슷한 거를 해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약초는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장하면 채집하는 시간이 일이라면 그 갈무리하는 게 한 10분. 그것도 보관도 해야 되나. 어떤 거는 삶아서 데쳐서 말리고 어떤 거는 생으로 말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작가님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많이 못했던 것 중에서 팬텀 아일랜드에 네. 관련된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왜 지금 가리고 싶어 하는지 네. 또는 그게 어떤 의미로 작가님이 그 단어나 그 네이밍이나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작품 속에서 끄집어내는지 또는 공간에 대한 얘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 생성된 건지 그런 거 조금만 얘기 좀. 팬텀 아일랜드는 이제 제가 지도에는 존재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섬이 실제로 있었어요. 구글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 있었는데 사불섬이라고. 근데 그거를 탐험하려고 마리안 세톤 박사가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오류로 생긴 섬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적인 면모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팬텀 아일랜드 환상이기도 하고 유령이기도 한데 또 고스트 아일랜드는 아니고 판타지 아일랜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팬텀 아일랜드라고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제가 유령처럼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데 뭐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거나 다들 자는데 뭘 쓰거나 이런 시간은 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디서 작가로서 뭐 관계에서 역할로서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 것처럼 치부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슬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없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억울해서 작품을 통해서 실제화 시키려고 그렇게 전시를 그 작업 내용을 만들었는데 계속 팬텀 아일랜드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팬텀 아일랜드만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별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익숙한 팬텀 아일랜드를 버리고 더 큰 세계로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언어적으로만 너무 빨리 뛰는데. 언어적으로만 팬텀 아일랜드라는 곳을 탈출한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계속 그러한 나만이 작업을 하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보여지는 건 결과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또 텍스트가 다 읽혀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이러한 가정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저 방식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은 네. 언어에서만 팬텀 아일랜드라는 언어를 이제 단어를 안 쓰겠다는 맞아요. 일뿐인 거죠. 사실 그쵸. 그 팬텀 아일랜드로 너무 쉽게 설명해 버리니까 뭔가 그 안에 이제 더 많은 얘기가 사실 있어서 그걸 하려고 팬텀 아일랜드라는 무대를 만든 건데 팬텀 아일랜드? 제 팬텀 아일랜드로 뭐 작업하잖아.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게 네, 싫어서 더 큰 다른 얘기들로 이유는 반대 아니죠. 전설의 성으로 네. 이어도도 사실 있고 이어도 간에 뭐 이런 제주도 민요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건 뭐 삶과 죽음의 연관성 안에서 그 민요가 이루어졌다고 기억이 되고 네. 팬텀 아일랜드는 제가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는 오드리아르 같은 사람들이 읽는 어떤 그 키워드하고 현지 어떤 그런 물질 문명이라든가 이런 걸 읽는 키워드하고 있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하지 않는 어떤 관념의 형태가 우리 실제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은 비현실적인 건데 그 비현실적인 것이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추동력을 끌어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을 뭐랄까 이런 복합기제 최근에 뭐 AI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이죠.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그런 가치 체계가 실제를 정복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으로 들려요. 그 키워드가. 나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그 섬이 환상이 있는 걸 알죠. 아는데 그게 내 삶을 지탱하는 추동력이야. 공중에 보면 떠있는 주체, 허공에 떠있는, 떠도는 기표라 할까요?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공감대를 갖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또 이제 우리 시대를 읽는 다른 키워드의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전시 공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안 공간이나 전시 공간이 아니었는데 전시장이 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전시를 해야지라는 그런 명확한 의도가 없는 게 더 재밌고 좋은 전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시장에서는
약간 다시 저를 내던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참고해보고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정리하면 상황, 장소, 그 다음에 관계, 사건 이렇게 읽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 거기 맞닥뜨리는 어떤 조우하는 거죠. 그 상황을 나 개인 주관적인 어떤 것과 대상과의 어떤 관계 맺기로 한다고 설정해 놓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중얼거림이나 뭐 이렇게 읊조림 또는 그 뭐 뭐랄까요 아주 비속어를 얘기하는 막 그런 족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네, 그 맥락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구성 요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환유적 요소하고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김석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코드하고 1대1로 맞닥뜨렸는데 이게 잘 매칭되는 것 같아. 이례적으로, 순간적으로. 근데 그 순간 이제 새로운 마주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비켜서. 이 내가 1차적으로 좋아한 이 짜릿함이 그냥 순간에 명멸하는 짜릿함이야. 나는 굉장한 어떤 그 뭐랄까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았는데 이게 허구이기도 하고 더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짜릿함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미끄러짐의 관계라고 아까는 믿고 있다는 개념인데, 계속 미끄러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환유적 체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쇄적 작동 방식이라고 해서 윤리적 방식을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 이례적 마주침은 윤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켜서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제 전시 장소하고 이런 작업들의 연장선이 그 팬텀 아일랜드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언뜻 들은 게 없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부정적인 생각. 네. 그게 하나의 팬텀 아일랜드 같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팬텀 아일랜드 위에서 이제 존재감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로 보면 아까 부끄러움이 많아서 불편하게 하겠다. 아니면 뭐 삐딱하게 하기 이런 식의 부끄러움이 많다라는 부분은 보면 그러니까 소위 초자 정립이 굉장히 강하게 된 상태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나를 감시하고 나를 평가하면서 야 너는 뭐 좀 모자라고 부끄럽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느낌인데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없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맨 처음부터 계속 어떤 경험 속에서 자기 규정을 해내다가 또 자기 부정을 하고 그리고 자주 스스로를 약간 비웃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웃을 정도의 내 행동 구성에 거리감을 두는 그런 틀에서 그런 어떤 요소가 팬텀 아일랜드가 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드러내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도 하고 씨름도 하고 실제 이제 그 초자 형성이라는 게 원래 사회들이 요구하는 규범, 뭐 선, 좋다라는 거잖아요. 같이 부여된 것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인정하면서도 다시 부정하게 되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만들어내면서도 방해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요소들이 그 팬텀 아일랜드라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지도에 기재된
어떻게 보면 잘못 기재된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만 찾아도 없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대에는 존재하는데 실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없는데 지도에 그려진 마음속에 그려진 뭐 이런 요소잖아요. 네. 그 태도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아, 근데 팬텀 아일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나 뭐 그런 부정하는 그런 거는 외부의 시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유별난이라는 거가 싫다. 그게 내가 가장 보통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어서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있는데 왜 나를 부정하지? 라는 그런 외부의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팬텀 아일랜드라는 무대를 만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는 거는 오히려 막 부정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그냥 상태. 이제 초자와 자아 뭐 그런 개념 결핍식으로 이제 네. 공부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남성적 어떤 그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용의 측면이 네. 어떤 남성과 여성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천말도 아니죠. 심리학에서 말하면 남성은 보고 여성은 보여진다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오각관념이 지금 강제적 어떤 의식으로 그러니까 여성은 응시 그러니까 태초부터 응시 존재인 거예요. 남으로부터 보여지는 특히 남자로부터 보여지는 그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아의 개념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여성으로 느낄 때 그 시선과 응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보통 인간과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성 정체성과 연관돼서 다가오는 강도와 정도가 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영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들었어요. 이 자아 개념, 그 주체 또는 자아의 형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다른 거죠. 그 무의식적 행동 양태를 봐도 남자는 쩍버지고 여자는 오므진다. 뭐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게 가부장 사회 프로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시대의 가부장적 빅토리아 시대의 가부장적 사회 문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의 자아 형성 과정에 보면 남자보다 복잡해지는 게 엘렉트라 컴플렉스 얘기하잖아요. 여자아이도 제일 먼저 사랑하는 대상은 엄마예요. 왜냐하면 엄마 자궁에서 나왔으니까 그 원자리이고 엄마 품에서 처음 그러니까 뱃속에서 느끼던 호흡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남자아이와 달리 남자아이는 끝까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에게 갈등을 느끼는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얘기한다면 여자아이는 그게 한 번 반전돼요. 첫 사랑의 대상이 엄마였는데 아빠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엄마에게 질투를 느끼는 그 관계도 여성에 있어서 자아 형성 관념에 굉장히 복잡한 관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보여진다는 것 이상의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여성성 형성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남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경험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여신 숭배와 여성성 뭐 이런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올까 몹시 기다렸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지금의 이 복잡함도 그런 연유도 있지 않을까요? 인정하면서도 부정하고. 근데 저는 제가 여성이어서 뭐 이런 시각에 노출되었고 의시되는 존재로 시작되고 이런 거는 한 번도 염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류가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뭐 오이디푸스니 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왜냐면 여성이니까. 근데 그런 걸 염두하고 글을 쓰거나 그런 것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이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인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도 어떤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형식이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으로 여쭤보게 되는 게 어떤 자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한편에서는 긍정과 바로 뒤따라오는 부정이 계속 반복되고 이러는 형태가 그리고 실제 자조라는 태도를 갖는 게 그렇게 쉬운 태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열심히 나를 누워도 겨우 힘들 텐데 네.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약간 미우는 태도를 찌니시라 그러잖아요. 그 시니컬하다는 그 아마 지명일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컬 물로 번역하나 하여간 자조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그럴 텐데 그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리고 보면 자기 내에서 지금 계속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어로 얘기했다가 그림으로 얘기했다가 오브제로 나오고 그게 이제 전시하면서는 관객들의 편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게 근데 그건지 모르겠어요. 불편하게 충분히 불편하고 있는가 하게 만들고 있는가 대충 가다가 저 글을 안 읽은 사람들은 별로 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때 그리고 어떻게 저게 그림으로 연결될 때 불편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이랑 연결될 때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텍스트의 내용이 어떤 건지가 확연히 들어올 때 그게 그림과 연결되고 다시 어항과 연결된다면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텍스트에 다가오고 가독성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는 틀에서 보면 그 불편함을 충분히 안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주변의 작가분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데 일단은 그냥 제 그림을 보면은 거의 95% 정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면은 이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막 유치하고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일단 부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편하게 하려는 것도 편안하게 꾸며져서 예쁘게 잘 벽도 깨끗하고 층고도 높고 뭐 그림자도 안 생기게 잘 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제 작업 주제랑 맞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라는 소설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 작업 키워드에 관해서 리서치를 할 때 그 책이 나왔고 그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무의미가 제가 말하는 무의미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무의미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미한 것들이 주는 가치라고 말하는 건 또 역설적인 것 같고 저는 그냥 펜터발랜드처럼 무의미라는 키워드가 되게 애매한데 실제 그 불편하게 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너무 정제되어서 잘 제시한 것 같은 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텍스트 내용이나 이런 것 내용이 확 다가오게 되고 글귀에 있어서 이 작가의 계속 얘기하면서도 부정하고 뭐 하여간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이 이게 지금 충분히 불편할까? 불편함이라는 그 느낌 상태를 충분히 조용해내지 않은 상태 아닌가? 근데 그 불편함이 그 어디서 오는 불편함인지는 제가 말하고 싶은 불편함 아니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말하는데 느끼는 불편함이랑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청 불편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로테스크하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뭐
불쾌한 냄새가 나던가 아니면 시체를 갖다 온갖 놓던가 것들이 있죠. 네, 되게 막 윤리에도 벗어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시체를 찍는 것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키워드가 아니고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사했는데 그거에 본인들의 미의 기준이나 기대했던 이미지와 다르다는 걸로 불편함을 느끼는 자체가 자연스러운 제 뭐 감정이나 생각이나 뭐 중얼거림이나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거라고 치부하는 그런 행동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중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틀로 나를 가두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도발이자 뭐 그런 중층적인 어떤 자기 의식을 좀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추 작가님하고도 비슷한 말인데, 형식적으로 이 작업을 코드로 분석한다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구성 요소가 할까요? 그것의 전형인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공감각처럼 있는 거죠. 공통의 조건처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공감각에 내가 그대로 함몰될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어떤 그 뭐랄까요, 작가적인 어떤 위치, 아니면 작가적인 회동력, 독해력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구성요법을 쓰는데 많은 작가들이 이걸 쓰거든요. 실제로는. 다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취향이 다르고 선택 요소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2개 이상, 3개 이상의 어떤 그런 모더니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장르를, 양식을 혼합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냥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작가들이 그런 감수성을 공유하는 게 아닐까. 그랬을 때 형식적 그 키워드를 독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라면 게임의 규칙을 명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의 규칙, 지배적 언어, 예술적인 어떤 그런 전형, 지금 포스트모던 주의 이후에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 모든 것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뭐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거지, 작가로서? 이런 반추된 자기의식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감정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이콘, 형상을 끊임없이 파괴하죠. 만들었다가 파괴하고 하는데 거기에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코드가 중첩되어 있어요. 또는 변절되어 있거나. 제가 볼 때는 저기 흘림 같은 것들은 전형적인 그 추상표현주의, 드쿠니즘주의의 남성적 기호이고, 그 다음에 번짐이라 할까요? 그 번짐은 여성적 기호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거나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의 모호성,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완성되고자 물어봤던 거는 그런 의미에서요. 근데 이게 심리적 어떤 감수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갈 당시에 크리틱을 하는데 한 학생, 학교 4학년 학생의 작업인데 이렇게 여학생이에요. 근데 합판 있잖아요. 그 합판을 긁는 작업을 한 거예요. 스크래치 작업을. 그래서 저는 아주 끔찍했거든요. 그 작업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긁었냐 하면요, 실제로 칼로 긁어요. 합판이 빵빵 구멍이 뚫을 정도로. 근데 이걸 많은 교수들이 그걸 조형적 코드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여성으로 보고 여성의 감수성을 느끼는 어떤 그 외압으로서의 폭력, 상처,
그 견딜 수 없으면 막 표출한 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지금은 잘 관리가 돼 있어요, 조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그만큼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내면의 상황 그런 것들이 저렇게 어떤 감수성 어떤 감성적 요소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저 회화를 분석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형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넘어갔으면 더 전달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 형태들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저 형태선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형상, 그러니까 조형이라는 게 저는 그냥 단지 감각적인 재료가 조형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구축될 때 조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를 그린 듯이 보이는 게 도리어 불편할 수도, 아니 그러면 성공한 거네, 불편해하게 하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심리적인 거나 어떤 의지적인 그냥 표출로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렇게 어떤 무슨 형상을 그린 것 같은 작가가 지금 그리고 지우고 뭐 그리면서 내가 했던 것들 부정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었다면 완전히 드러남 자체를 조형이라는 걸 찾지 않고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든지 감정의 표출이든지 그걸로 넘어갈 수도 좋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미술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배설 같아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에스키스로 둔다는 게 저는 글을 보고 과거에 썼던 글은 이제 배설에 가까워요. 글은. 그래서 보이기 부끄러웠던 것도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차가워진 현재 그 언어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 캔버스 앞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글로 쓴 것들이 배설이 되려고 해도 언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성을 늘 갖고 오거든요. 글들은. 그런 스스로 언어라는 전달 매체가 이미 서로 합의돼서 사용된다라는 틀에서 누구에게나 뭐 오해를 만들더라도 의미를 구성해버리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언어와 함께하기에 그림이 또다시 형상을 구성하는 형태로 갔을 때, 만일 이미 언어, 아까 읽히기와 응시되기라는 얘기에서 읽히는 데에서의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성과 응시되는 거에 있어서 보여지는 그대로의 어떤 직접적인 전달성을 생각한다면, 으로는 형식적인 측면을 한 번쯤 이렇게 되짚어봐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크닝과 이제 추상표현주의 계열을 얘기하냐면 그거는 과도한 남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아까 이제 배설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배설과 같은 코드로 읽는 비평적 시각이 있거든요. 네. 페미니스트의 시각이 그래요.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서 그걸 부정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고, 다른 축에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걸 부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제가 강조하는데, 미니멀리즘은 전적으로 추상표현주의와 이 가부장적, 남성적 가치관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화적 장치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거든요. 미니멀 작품에서 회화 작품을 쓴 작가가 없잖아요. 네. 오브제를 쓰지. 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큰 진폭이 있다. 그래서 그 진폭을 캐치해야지만이 이 형식적 맥락을 작가가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특하게 어항이라고 하는 오브제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 해결할 수 없는 접점 안에서 이게 또 다른 해결의 방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니멀리즘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오브제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되짚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뭐 설치의 장치니까, 그런 거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전략적으로. 그걸 명확히 인식하고 작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말 그대로 천양지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미술사적 맥락에서 또는 미학적 맥락에서 이 추상 표현주의의 맥락과 이 페미니즘이 그걸 읽고서 이제 양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미니멀리즘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게 좀 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늘 전형부터 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관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했어요.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이. 근데 아이러니한 게 표현주의 계열은 유럽에서 온 전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술사적 또는 미학적 맥락을 미국이 승계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대부분 다 미국 작가들이잖아요. 그 작가들은 명확하게 전통 파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 안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그냥 한번 뒤통수 맞은 거예요.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던 문제를 턱 터뜨리면서 평면의 문제 같은 경우는 형식에서 평면 그린버그가 터뜨리고 지금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평면성 부정하고 나오면서 미니멀리스트들이 터뜨리고 나오고 이 맥락이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상에서 전통의 파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미니멀리스트는. 그래서 회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잖아요. 그린버그의 평면성을 당신이 말하는 평면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돌출된 평면성이다 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입방체를 도전자들과 키워버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너희들 평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입체인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반하기 위해서 이제 3차원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모더니즘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전통 미학이나 예술에서 버리지 못하는 게 서명 양식이에요. 미니멀리스트들이 그걸 버리죠. 마지막에 서명 양식을 버리고 1917년에 듀샹이 뮤트라고 하는 가창을 쓰는데 서명이 있지만 가명이에요. 또는 차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독단, 주관성에 대한 독단. 그 주관성 안에는 그 자부심이죠. 이성적 주체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어떤 그런 훼손을 고의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서명 양식을 배제하는 것에 있고, 마지막에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문 제작을 해버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통 예술적인 방식,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 주관성이라고 하는 맥락을 위반하기 위해서 서명 양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버리고, 주관성을 버리기 위해서 회화적 장치를 버리고, 오브제로 나간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데 그게 그렇게 계산적이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